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 대출은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 우울증 증세 등으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오늘 퇴원했지만 아직 조사받을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등 공석이었던 4개의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과 미국에 승리했다고 선언했는데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초청해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부동산 시장 영향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먼저 구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의 인기 주거지인 마용성 가운데 하나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최근 보름 사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2억 원이 뛰었습니다. 지난 한 주에만 1% 가까이 오르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는데 매수자 상당수는 10억 안팎의 대출을 받은 30, 40대 고소득 전문직 부부입니다. 공동명의하면 양쪽 소득을 합하면 GTI, DSR 다 통과되니까 많이 받을 수 있죠. 9억씩 30배는 우리는 무서운데 배우들이 괜찮아요. 이렇게 대규모 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매가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자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일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강수를 뒀습니다. 최근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3억 5천만 원인 만큼 8억가량 현금이 있어야 고가의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주택자 대출은 아예 틀어막았습니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0%가 적용되는데 이는 대출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또한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반드시 전입하도록 해 세입자를 두고 집을 구매하는 갭 투자는 원천 봉쇄했습니다.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정책자금 대출 한도도 대상별로 최대 1억 원 축소했습니다. 상급지 갈아타기나 똘똘한 한채 열풍이 주춤할 수가 있고요. 워낙 고강도 대출 규제여서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양상을 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규제 시행 전 쏠림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장 내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섭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대출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중장기 정책을 구상 중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한 수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시적 이주택자들에게 주고 있는 비과세 혜택을 엄격히 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됩니다. 이병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윤석열 정부는 주택거래량 감소를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집을 옮길 때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되는 사례 등을 고려해 실수요자가 원래 보유한 집을 3년 안에만 처분하면 1주택자처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선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제도를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위 핵심 관계자는 MBN에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기준 완화가 윤석열 정부 정책 중 대표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3년이라는 비과세 혜택 시한을 줄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관련 부처에 검토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비과세 혜택 시한이 윤석열 정부 이전인 1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세금은 민감한 문제라 당장 검토할 때는 아니라면서도 고민의 범주 안에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차별한 정책금융 지원과 같은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제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세금으로 집값은 안 잡겠다고 공언한 이재명 정부지만 실용주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당정 간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도 대대적으로 수정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서울 한강변을 타고 그야말로 불타오르는 아파트값이 진정될 수 있을까요? 경제부 김경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내용을 보면 아무리 비싼 집을 사도 6억 이상 대출은 안 해주겠다. 매우 강한 조치 같은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네, 2019년 12월에 있었습니다. 네. 아파트 매매 가격이 15억 원을 넘으면 무주택자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른바 15억 이상 영원, 그것으로 유명한 조치였죠. 이번 역시 완전 금지는 아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정책이라면 당시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아무리 고가 아파트라고 해도 대출을 안 해준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강남 아파트값 상승률은 대책이 나온 12월 16일을 정점으로 꺾였고요. 일부 주민은 재산권 침해로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대 한도를 6억으로 잡았는데 왜 6억입니까? 네, 6억 원을 대출받으면 원금 분할 상환까지 월 평균 3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 직장인의 평균 소득을 감안할 때 이 이상 대출을 받는 건 위험한 것으로 봤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근거가 좀 약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다른 어떤 숨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집값이 네. 활활 타는 마포, 성동구 다음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이런 전용 5구나 8사 이런 중소형 아파트값이 보통 10억에서 15억 원 사이인데요. 이 절반 이상을 대출을 받아서 이들 지역 아파트를 사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불길을 더 안 번지게 하겠다는 거죠. 다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생애 최초의 정책자금 대출까지 줄줄이 이 대출액이 줄면서 매수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마용성 등 이 지금 현재 집값이 활활 타는 이 한강벨트 지역의 급등세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앞선 그 MBN 단독 보도대로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이 단축이 되게 되면 갈아타기 수요도 위축될 전망인데요. 다만 이 여전한 공급 부족 우려에 유동성도 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그래서 이 전반적인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격이 그래서 어느 정도 낮아지면 이 과거처럼 현금 부자만 결국에는 이 집을 사들이는 그런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번 정책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데 공급을 비롯한 추가 대책 나올까요? 네, 정부는 일단 이번 대출 규제의 효과를 지켜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면 규제 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대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금융당국이 전방위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뿐만이 아니라 이 신용 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이 됐는데요. 예. 그래서 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목적으로 받는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규제 지역에서는 1주택자라도 최대 1억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 실행이 되니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개 출석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내란 특검은 대통령 경호처와 공개 출석을 전제로 동선을 협의한 걸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출석 방식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특검의 의지가 드러난 겁니다. 이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란 특검 조사에 비공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비공개로 당연히 요청이 있으면 수사기관에서는 출두를 허락해주든지 허용해줘야 되는데 내란 특검은 공개 출석 방침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 속에서 먼저 행동에 나선 건 내란 특검이었습니다. MBN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있는 서울 고등검찰청 지상현관 쪽으로 공개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 경호처와 동선을 협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에 신경 쓰지 않고 공개 출석 방침을 지켜나가겠다는 겁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본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으로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우선 서울고검청사 앞으로 차를 타고 온 뒤 지하주차장 출입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만약 특검이 허용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비공개 출석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건물 입구에서 특검 측과 장시간 대치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우울증 등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11일 만에 오늘 퇴원했습니다. 김 여사가 탄 휠체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끌고 나오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김 여사 측은 아직 조사받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안 된 상태지만 특검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최희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탄 휠체어를 밀며 병원 입구를 나섭니다. 건물을 빠져나온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오후 취재진에게 포착된 김 여사의 퇴원 장면입니다. 이번 11일 만에 퇴원한 김 여사 측은 MBN에 아직 특검 조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은 사저로 돌아가 치료를 진행하며 호전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김 여사 측은 최대한 일정을 조율해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라며 회피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부르는 방식은 위법이라며 인권보호 수사 규칙 등을 고려한 정당한 출석 요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원칙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혹시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면 받아들일지 논의를 좀 하셨을까요?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내달 2일 현판을 달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조사 출석 어떻게 될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현 기자, 대치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일단 내일 소환 조사 잘 진행이 될까요? 이 현장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차량을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할 텐데요. 네. 반면 내란 특검은 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이 건물 1층 현관을 통해 공개적으로 출석을 하라는 입장입니다. 이 공개 출석하라는 특검과 주차장 앞에서 버티는 윤 전 대통령이 무한 대치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의 그 여론전이 상당히 좀 뜨거워요. 이유가 뭡니까? 이 둘 다 앞으로 할 주장이나 어떤 대응의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거부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노출시켜서 체포나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공개 출석해 이 포토라인에 선다고 해도 그 자체로 압박이 될 수 있겠죠.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수사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협조하겠다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체포나 구속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 명분을 만드는 거란 분석입니다. 네, 전직 대통령들 보면은 다 공개 소환이 됐는데 지금 공개 소환과 비공개 소환 과연 누구 주장이 맞는 겁니까? 이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피의자의 인권 보호 이 두 가지 가치 중에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이 차이입니다. 네.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관련 범죄는 이 피해자가 국민이라며 피의자와 피해자 인권 중 무엇을 우선시할 것이냐의 문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근거로 들면서 사생활과 명예보호 차원에서 공개 출석을 강제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알 권리와 피해자 인권보호 모두 중요한 만큼 양쪽이 내세우는 우선순위가 좀 다른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왔다가 대치했다가 다시 돌아가면은 그러면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까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주차장 앞에서 대기할 경우 이는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이 출석 과정 공개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소환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이 다시 청구된다면 일단 법원에서 전에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특검이 공개 출석 불응을 이유로 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면 이번에도 발부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게 법 쪽에선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이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온 건데 들어가는 방식을 문제 삼아서 불응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특검이 소환 불응에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느냐,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은 확실한 출석 의지가 있었느냐, 이 두 입증 싸움에서 결론이 갈릴 전망입니다. 네, 내일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현주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는 오늘 민주당 주도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며 추경안 통과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어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비어있던 남은 상임위원장도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는데요.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법사위와 예결위원장만큼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전원 불참하며 반발했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대선 이후 공석이 된 4곳의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가 메워졌습니다.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고 다른 상임위원장도 모두 전임위원장 소속과 동일한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의장으로서도 유감스럽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시간을 더 지체하기보다는 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자고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하며 단체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상임위원장 투표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 171명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향해 의회 폭주라며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의장임을 오늘도 입증했습니다. 대통령의 협치 요청이 있은 지 단 하루 만에 협치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임을.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요구하고 있는데 주요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며 민주당의 각종 입법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오늘 정치톡톡은 정치부 강영호 기자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강 기자, 바로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본회의장 그림이 있고 나가지 마세요라고 누군가 소리를 친 것 같은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네, 앞서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비롯해서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민주당 주도로 진행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예. 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만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목포 유달중학교 학생들이 또 참관을 했는데 우원식 의장은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내가 환영을 열심히 해주려고 그랬는데 나가서 좀 아쉽습니다. 예, 어제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이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으로 협치 기대감이 조금 나왔었는데 또 하루 만에 바로 강대강 대치로 돌아선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바쁘다 바빠. 이번엔 누구 얘기입니까? 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최근의 우수석 행보를 화면에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을 예방한 것을 시작으로 사흘간 각 당 대표들을 모두 만났고요. 24일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으로 여당 내 반발이 커지자 또 한 번 국회를 찾아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도 오전 시정연설에 동행한 것을 비롯해서 오후엔 민주당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고 저녁엔 비명계 모임 초일회와 회동했습니다. 예, 비명계 모임 초일회 회동까지 이런 행보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통합 행보와 관련이 있겠죠? 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우상호 수석, 정치권 내에서도 소통에 아주 능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예. 이 정무수석 본연의 역할이 대통령실과 국회의 가교 역할인 만큼 이 대통령의 통합 행보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우 수석은 여야 가리지 않고 친한 데다가 적이 없다면서
사실상 바깥살림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여야 가리지 않고 통합이 이뤄질지도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통일 없는 통일부라 하면 최근에 이 통일부 명칭 변경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명칭 개정 가능성을 꺼내 들면서 정부 조직 개편의 또 다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통일부의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이 아니라 평화라는 명칭을 활용하는 방안을 정 후보자가 고심하는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예, 이 통일부라는 명칭이 익숙하기도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이 통일이 빠지는 걸 두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곧장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이 통일부 명칭 변경이 북한의 남북한 두 국가 방침에 동조하는 거란 주장입니다. 제2의 김여정 하명법, 김남매 패키지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김남중 신임 통일부 차관 역시 명칭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예, 관련 내용도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치부 강영호 기자였습니다. 예, 우리 군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불능화됐던 최전방 초소, GP에 대한 임시 복원을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군사 합의를 깨고 초소를 다시 세우자 우리도 맞불 대응에 나섰던 건데요. 현재 장병 수십 명이 복원된 초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를 공식화하며 GP 감시 초소를 복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에 우리 군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복원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불능화됐던 GP 11곳에 대한 임시 복구 작업을 지난달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현재 복구된 GP에서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괴된 GP에 대한 복구 작업은 지난해 2월 시작됐는데 복구 작업에는 예산 약 195억 6천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비무장지대 내 자리하고 있는 우리 군의 GP는 철수 이전인 78개로 복구됐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복원이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이뤄진 것은 아니며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임시 복원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장비 투입을 포함한 GP 복원 작업을 2030년 이후까지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9.19 합의가 복원되면 GP 복원 공사도 중단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내란 특검으로 이첩됐습니다. 이 고발장 내용에 내란 공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이첩이 결정됐는데 이 특검이 조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볼지가 관건입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파괴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수처가 조 대법원장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습니다. 고발장에는 파기환송 판결 관련 내용뿐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지귀현 부장판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게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장 내용이 내란과 관련 있는 만큼 특검으로 이첩을 결정한 걸로 파악됩니다.
앞서 특검법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 각 수사기관이 판단해 이첩하라는 요청을 한 특검은 넘겨받은 조 대법원장 사건이 수사 대상인지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대장동 사건 관련 민간업자 5인방의 재판이 3년 반 만에 1심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 안팎의 중형을 구형했는데 유 전 본부장은 정작 이 대통령은 재판에 빠졌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법원이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1년 첫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반 만입니다. 이 재판에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등 5명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 등과 유착해 8천억 원가량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민간업자 청탁 연결고리 역할과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이라며 각각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김 씨에게는 6,112억 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 변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지만 불소추 특권이 적용돼 재판이 멈춘 상태입니다. 누구든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한다는 걸 보여줘야만 오늘 재판도 지금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이재명은 빠져 있고. 재판부는 다음 주 월요일 남욱 변호사 등 다른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들은 뒤 선고 날짜를 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인근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부상을 입고 교대역 지하철 운행도 4시간 만에야 재개됐는데 추가 사고 우려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정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동을 멈춘 굴착기 뒤로 뽀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폴리스 라인 사이로 경찰과 소방이 급히 현장을 통제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인근 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스 냄새가 평소보다 심하게 나서 신고를 하고 전면을 보니까 가스 소리가 씨 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서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이 사고로 가스를 흡입한 영무원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40대 남성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교대역 사거리와 서초대로 전 차선도 한때 통제됐고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열차는 오후 2시 40분까지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교대 쪽에서 하차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정차로 하면서 서초역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주변에 버스도 잘 안 다니고 뭐 그렇. 소방당국은 8개의 도시가스 배관을 차단해 추가 누출을 막았는데 이로 인해 1,900여 세대 가스 공급이 약 5시간 동안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누출된 가스는 메테인이 주성분인 액화천연가스로 대기 중 농도가 5%가 되면 폭발 가능성이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대기 중으로 주로 확산이 잘 돼서 인체에는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이게 되면 쉽게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굴착기 운전기사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서울의 한 보건소가 A형 간염 항체 검사를 받은 109명의 결과를 거꾸로 통보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항체가 있는 사람에겐 없다고, 없는 사람들에겐 있다고 통보를 한 건데 심지어 보건소 측은 9달 동안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못했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보건소입니다. 지난달 22일 이곳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형 간염 항체 검사를 받은 109명의 시민에게 결과를 반대로 통보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항체가 있던 89명에게는 없다고, 항체가 없는 20명에게는 있다고 알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려 9개월 동안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태 파악이 된 경위도 황당했습니다.
백신을 맞아 A형 항체가 있던 보건소 직원의 재검사 결과가 반대로 나오자 다른 직원에게도 검사를 받게 했고 결국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겁니다. 계약된 시약업체가 검사 결과값을 잘못 설정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조작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잘못해갖고 기준값만 저희 직원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 왼쪽 오른쪽을 바꿔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바꿔주니까 결과가 반대로 나간 거죠. 업체 측은 보상을 받겠다고 밝힌 시민 103명에 대해 접종 비용과 교통비 등 8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실제로 감염이 됐을 때 본인이 항체가 있다라고 알게 되면 초기에 병력 청취할 때 혼선을 줄 수가 있죠. 보건소 측은 검사 결과 오류로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프로그램 오류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최근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된 이경규 씨 사건을 계기로 약물운전 위험성에 대해 뒤늦게 접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처벌도 강화되는데 어떤 약을 얼마나 먹으면 안 되는 건지 기준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코미디언 이경규 씨는 공황장애 처방약을 복용한 뒤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주차돼 있던 버스와 작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내 차 어떻게 세운다고 하다가 감기약 먹어서 제가 감각이 늦어가지고 내 차 뒤를 조금 미쳤다고 그러네요. 세차장벽에 충돌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기도 했는데 국과수 감정 결과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 씨의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신경안정제를 먹은 무면허 운전자가 8중 추돌 사고를 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57건이었는데 5년 만인 지난 2023년에는 113건으로 2배로 늘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수준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는데요. 음주운전 가중처벌과 동일한 형량입니다. 일각에서는 공황장애약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느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운전을 해야 되는 회사원 입장에서는 감기약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운전을 못하고 그러면은 일을 못하게 되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일반인들도 알기 쉽도록 약물운전의 단속 규정을 수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약물의 종류와 그리고 일반 평균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함량에 대해서는 운전을 못하게 한다는 그런 기준이 필요합니다. 수면 유도 성분이 있는 감기약 등을 복용한 뒤 운전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확산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해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유럽 나토 국가들이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올리기로 했기 때문인데 아시아 동맹들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을 향해 국방비를 더 부담하라는 압박에 나섰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아시아 동맹국에도 같은 수준의 방위비 기여를 요구한 것입니다. Yeah, I mean, look, if our allies in Europe and our NATO allies can do it, I think our allies and our friends in the Asia-Pacific region can do it as well. 지난해 우리나라 국방비는 GDP의 2.8%인 약 66조 원으로 만약 5%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120조 원에 달합니다. 앞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도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호관세 유예 조치는 연장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영국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무역 타결이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합의에 서명했고 인도와도 대규모 협정이 임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ut we're having some great deals. We have one coming up maybe with India, very big one, where we're going to open up India. In the China deal, we're starting to open up China, things that never really could have happened in the 우리나라를 포함해 무역 상대국들을 향해
시간을 끌지 말고 서둘러 협상을 체결하라는 압박성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가 한미 관계에 어떤 신호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휴전 이후 처음으로 영상 연설을 공개했습니다. 하메네이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상대로 이란이 승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메네이 암살을 실제로 고려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휴전 이후 첫 공식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하메네이는 커튼으로 가려진 장소에서 전임 최고 지도자 사진과 이란 국기를 배경으로 이란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رژیم صهیونی در زیر ضربات جمهوری اسلامی تقریباً از پا درآمد و له شد.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제거했다는 미국에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미국의 핵시설 공격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란이 미국에 엄청난 모욕을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어떤 합의도 하지 않았다며 다음 주에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부인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하메네이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반박하며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은 성공적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We saw the Ayatollah's video, and when you have a totalitarian regime, you have to save face, I think.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교전에서 하메네이의 암살을 실제로 고려했지만 작전상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는데 암살과 관련해 미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2일간의 무력 충돌은 일단 멈췄지만 결과를 당장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 국가의 언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12일간 이어진 전쟁이 멈췄지만 아직 중동의 정세는 불안합니다. 그제 이스라엘에 이어 오늘은 사이드 쿠제치 이란 대사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국제적인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전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در بامداد 13 ژوئن کشور من مورد یک تهاجم وحشیانه و غیرقانونی قرار گرفت. حملات به مناطق مسکونی، مناطق غیر نظامی، دانشمندان و اساتید دانشگاه مورد تهاجم قرار گرفتن. حتی خانواده هاشون هم در امان نبودند. در مورد پایداری آتش بس اشاره کنم که ما اعتمادی نداریم به این رژیم، چرا که این رژیم در توافقی که با لبنان داشت و 7 ماه از اون میگذره در خلال این 7 ماه بیش از 2700 بار آتش بس رو نقض کرده. 미국은 다음 주 이란과 핵 협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자체 우라늄 농축을 포기를 하고 저농축 우라늄을 수입할 것을 좀 권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سودمندی مذاکرات با امریکا محل تردید زیادیه. چرا کشور ما در میانه این مذاکرات مورد حمله قرار گرفت. ما برای سوخت نیروگاه‌های هسته‌ایمون نیاز به اورانیوم داریم. ما تا سال 2041 تصمیم داریم 20 گیگاوات نیروگاه هسته‌ای داشته باشیم. ما همچنین واسه مصارف پزشکی و رادیوداروها نیاز به اورانیوم داریم. ما حدود 1 میلیون بیمار سرطانی داریم که روزانه نیاز به رادیودارو دارند و ما بایستی خودمون این محصولات و مواد رو تولید بکنیم و نیازمند خارج نباشیم.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시설이 건재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농축된 우라늄을 다른 곳으로 옮겨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혹시 피해 상황 알고 계신 게 있는지 또 이란의 핵 개발은 계속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ایران تو دانش هسته‌ای خودکفاست. این دانش بومیه و متکی به خارج نیست. به همین دلیله که
تروریسم دولتی اسرائیل همواره دانشمندان و اساتید دانشگاهی ایران رو مورد هدف قرار داده. حتی خانواده های اینها هم از این حملات مسئول نبودند. قطعاً برنامه هسته‌ای صلح‌آمیز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ا اراده بیشتری ادامه پیدا خواهد کرد.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선제 공격까지 했지만 이미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란 좀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요. این یه طنز تلخ در جامعه بین‌المللیه. متاسفانه رژیمی که خودش صدها کلاهک هسته‌ای داره و تنها رژیمیه که در خاورمیانه صاحب این سلاح‌های کشتار جمعیه، اظهار نگرانی میکنه علیه برنامه هسته‌ای صلح‌آمیز کشوری مثل ایران که عضو آژانس و عضو NPT. این رژیم حتی واهمی حتی نداشته که در جریان کشتار غزه تهدید بکنه فلسطینی‌ها رو برای استفاده از سلاح هسته‌ای علیه مردم غزه. جامعه جهانی بایستی این رژیم شرور رو وادار بکنه که فعالیت‌های هسته‌ای خودش رو تحت نظارت آژانس قرار بده. در اجلاس اخیر وزرای خارجه کشورهای عضو سازمان همکاری اسلامی با 58 عضو حملات امریکا و اسرائیل شدیداً محکوم شد. 네, 지금까지 사이드 쿠제치 이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SUV 차량이 돌진해 어린이를 포함해 1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중국에선 잊혀질만 하면 차량이 학교 앞을 덮치는 사고가 나고 있어 무차별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벽을 들이받은 채 멈춰서 있고 도로 곳곳에는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한 여성은 주저앉은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쓰러져 있던 아이는 다행히 정신이 들었는지 두 발로 일어섭니다. 어제 오후 1시쯤 베이징 외곽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점심시간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간 아이들이 많아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어린이 사망자만 최소 9명에 총 10명 이상이 숨졌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지만 중국 내에선 관련 소식이 차단돼 정확한 피해 규모와 이유를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중국 당국은 운전자가 35살 남성으로 부적절한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차량 돌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7일에는 랴오닝성의 한 대학교 앞에서 버스가 행인들을 덮쳤고 4월에는 저장성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승용차가 아이들을 향해 돌진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후난성 초등학교의 등굣길을 SUV 한 대가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약자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죄일 수도 있어 중국 내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네, 지난 주말 장마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 주말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산발적인 소나기를 제외하면 후덥지근한 기온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바깥나들이 가급적 자제하셔야겠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을 앞두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옷을 걸치지 않은 피서객의 맨살은 벌겋게 익었고 바닷물에 몸을 담가 찌는 듯한 더위를 잠시라도 식혀봅니다. 올여름 되게 덥다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더웠고 부산 해수욕장 오니까 바닷물도 되게 차갑고 시원해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된 부산 해운대의 한낮 최고 기온은 29.2도를 기록했지만 체감 온도는 30도를 넘었습니다. 부산을 비롯해 대부분 폭염특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은 하루 종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고 중국에서 수증기까지 공급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을 부추깁니다.
토요일 흐리고 비가 내려도 습하고 더운 남서풍이 유입됨에 따라 최고 체감온도가 중부는 31도 이상, 남부는 33도 이상을 보이며 무덥겠고 폭염특보 지역은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지난 18일과 19일에도 비슷한 기압 패턴이 나타났는데 이틀간 사망자 2명을 포함한 48명의 온열 질환자가 속출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온열 질환자 발생 장소 중에선 이런 도로나 인접한 교통지역이 가장 많았던 만큼 당분간 도심 지역을 장시간 걸어서 이동하는 건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바람이 산맥을 넘는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 열대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주말과 휴일 전국에 산발적인 비가 오지만 50mm 수준으로 양이 많지 않아 더위를 식히진 못하겠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렇게 육지에선 폭염이 기승이고 바다에선 해파리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에는 고기 대신 해파리만 잔뜩 들어차 물반 해파리반이란 말이 나올 정도라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피서철인데 이 해수욕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멸치잡이 어선에서 어민이 그물을 끌어올리자 물컹물컹한 해파리가 가득합니다. 뜰채로 떠봐도 멸치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해파리가 많이 드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온 것도 좀 있으면 해파리에 치여가지고 다 죽고 있습니다. 경남 해역에는 해파리 개체수가 예년보다 9배 이상 늘었습니다. 바다 수온이 높아진 데다 먹이 양도 풍부해졌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둔 해수욕장도 해파리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주말 개장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선 어제와 오늘 이틀간 피서객 2명이 해파리에 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인근 광안리 해수욕장에선 해파리 방지용 그물망까지 설치했습니다. 물놀이 구간 인근 해상에 그물망도 촘촘하게 구성해서 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해파리 쏘임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과 경남 앞바다에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 우려 지역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최근 네이버가 편의점과 마트 배달부터 새벽 배송의 OTT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플랫폼과 손을 잡고 이 사업 영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는데요. 이커머스 선두주자 쿠팡 견제에 나선 겁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김예니 씨는 요즘 장을 볼 때 마트를 가는 대신 네이버 스토어를 이용합니다. 최근 출시한 지금 배달 서비스로 여러 편의점과 마트의 상품을 한 곳에서 살 수 있고 배송도 빠른 편입니다. 이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1시간 이내 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경험상 항상 30분 이전? 네이버 스토어 제품에 대한 당일 새벽 배송 서비스도 운영 중인데 이 물류센터는 당일 배송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당일 배송으로 나가는 건 한 5,000건 내외로 출고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같이 확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또 신선식품 영역 강화 차원에서 최근 컬리와도 입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멤버십으로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오늘 공개된 오징어 게임 3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네이버가 여러 플랫폼과 연계하는 건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마트, 편의점 배달부터 당일 새벽 배송, OTT까지 모두 쿠팡의 사업 영역과 겹칩니다. 네이버는 커머스라기보다는 포탈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 많은 컨텐츠와 서비스들을 주로 제휴와 아웃소싱으로 해결하는 그런. 네이버가 플랫폼들을 끌어모으며 반쿠팡 연합에 맹주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이번엔 건강관리에 도움되는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암, 바로 폐암입니다. 사망률 1위죠. 그런데 살면서 담배를 입에 댄 적이 없어도 폐암에 걸릴 수 있는데요. 중증으로 진행되기까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만큼 선제 검사가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범수 기자입니다. 60대 여성 A씨는 6년 전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기에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폐암이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는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진짜 제가 폐암이 왜 걸렸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비흡연자에게 내려진 폐암 진단, 결코 이례적인 게 아닙니다. 폐암 환자의 10명 중 4명은 비흡연자입니다. 특히 여성 환자의 경우 90% 정도가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데도 폐암에 걸렸습니다. 주방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지하실이나 공사장에 있는 라돈 등 방사성 물질, 그리고 유전적 요인으로도 폐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기존 연구를 보면 라돈 노출과 가족력 모두 폐암 발병과 상당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암에 걸리면 일반적으로 가래와 기침이 많아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암세포가 폐 상부에 자리 잡으면 어깨 통증이 폐암 신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증상보다 심각하지 않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이제 없기 때문에 통증까지 느끼려면 이제 암이 상당히 진행되거나 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고요. 예기치 않았던 체중 감소나 피로감이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0, 30대 젊은 층도 폐암에서 안전하지 않은데 나이에 상관없는 선제적인 검사가 중요합니다. 폐암 사망률이 심각한 만큼 일반 건강검진과 국가 암검진 항목에 폐검사 항목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새 정부 경제 프로젝트, 일명 이재명노믹스의 목표는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를 통해 세계 5강이 되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A, B, C, D, E, F 이렇게 6개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연속기획 두 번째 순서로 오늘은 B, 바이오 분야를 살펴봅니다. 10수년간 수백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야 성공할까 말까한 그만큼 비용이 높고 리스크가 큰 분야인데요.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 기업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물질 특허를 받으며 기술 수출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이 회사가 신약 개발에 쏟아붓는 돈만 한 해 400억 원. 하지만 성공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사실은 바이오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사업의 영역이다 보니 다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알 수 없는 채로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데 5년. 3번에 걸친 임상시험까지 마치려면 10년 넘게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3,000개 이상의 신약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잠재력은 충분한데 제약 바이오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제 스타트업들은 거의 투자를 못 받아가지고 그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R&D를 했던 그 결과물들이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고사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시장 규모는 세계 11위 수준. 이재명 정부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출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바이오 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 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쓰는 기업은 약가도 높여줘 이것이 다시 연구비로 쓰이게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역별로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AI 같은 신기술 도입도 적극 지원합니다.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는 제약산업 육성에 방점을 둬야 된다고 보고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의약품 정책 변화와 중국 바이오 산업의 급성장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이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종합 편성 채널 MBN이 국내 대표 AI 데이터 기업 네이버 클라우드와 손잡고 미디어 분야에 적용할 AI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은 다음 달부터 방송 심의 분야에도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서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방송사 최초의 AI 앵커 도입을 시작으로 미디어 분야의 AI 혁신을 이끌어온 MBN. AI 기능이 탑재된 차세대 기사 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사는 앞으로 방송에 적용될 AI 기술 개발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네이버가 갖고 있는 기술들, 그런 AI 기술들, 클라우드 기술들 이런 것들이 MBN의 그 방송 관련돼 있는 경험과 노하우하고 결합되면 이제 MBN의 경쟁력, 결과적으로는 한국 방송의 경쟁력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MBN은 다음 달부터 방송 심의 업무에도 AI 기반 방송 언어 분석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방송 음성을 AI가 분석해 심의 기준에 위배되는 표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던 부분들을 단기간에 AI가 24시간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BN은 제작 프로그램에도 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방송 전 분야의 AI 생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고요. 중부지방은 일요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충남, 남부지방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한낮에 대구가 34도, 밀양은 35도까지 치솟아 오늘만큼 덥겠고요. 중부지방도 최고 체감온도가 서울이 30도, 대전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늘 밤사이 곳곳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최저기온 서울이 23도, 강릉은 24도가 되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의 최저기온이 24도로 아침부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체전선이 북한에 위치하면서 인접한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